자, 많이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해초 여행에서 히말라야 지역 팀장을 맡고 있는 김시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첫 화면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제 그 히말라야를 지금은 이제 매년 뭐 여러 번 가고 있지만, 저도 처음은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 히말라야 간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도전을 하겠다 준비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가서 죽지는 않을까? 뭐 이런 고민부터 시작을 해서 고산병은 도대체 뭘까? 그리고 배낭은 뭘 준비해야 되지? 스틱은 가져가야 돼? 말아야 돼? 신발은, 등산화는, 그 다음에 속옷은, 옷은, 모자는, 모든 생각들을 여러 번 생각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좀 훈련을 좀 해볼 수 없나, 이런 생각까지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저도 그랬고 저희 직원들도 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장면을 첫 화면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마 안나푸르나를 혹시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 혹시 어떤 봉우리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맞죠? 다들 알고 계시면 다들 다녀오셨네. 마차푸차르 봉우리인데, 제가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 저도 처음에 갔어요. 안나푸르나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가는 곳인데, 저도 처음에 가서 그때 이제 추석 때 갔습니다. 비가 이제 조금 부슬부슬 내리고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전에는 맑았다가 오후에 또 날씨가 구름이 확 올라와요. 근데 이제 ABC 도착을 했는데 이제 그 구름이 이제 좀 껴있는 거예요. 오후에 도착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구름도 껴있고 도시 여기가 어디야? 이게 북한산인지 어딘지 안개 껴서 잘 보이지도 않고 배군대인지 어딘지도 잘 보지도 않고 그러고 있다가, 저도 이제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했습니다. 아까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고산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뭐 그냥 젊으니까 빨리빨리 뛰어다니고, 뭐 마시지 말라는 술 다 마시고, 그냥 막 거기 뭔가 서양 애들 막 반바지 입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나도 질 수 없다 하면서 먹고 벗고 막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ABC 가서 고산 증세가 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죽겠는데, ABC 베이스 캠프에서 밖에 나와서 잠이 안 오니까 이제 밖에 바람공기나 좀 쐬야 됐다. 그리고 딱 나와서 딱 보니까, 아니 이게 웬 거예요? 보름달이 딱 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그 한국의 보름달이면 다른 데는 보름달이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갔다가 가보니까 보름달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보름달이었냐면, 이 안나푸르나 8,000m, 7,000m 이 봉우리들이 쫙 펼쳐져 있고, 그 뒤에 마차푸차르 이 봉우리가 있는 그 가운데 보름달이 딱 떠 있는 거예요. 와, 그거를 제가 사진으로 찍고 싶어도 찍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제 기술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 감동을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저희 첫 번째 히말라야.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그리고 저희 직원들과 함께 그런 히말라야의 감동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마차푸차르 봉우리는 여기 보시면 뒤에 이렇게 이 손 하트 모양 보이시나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차푸차르라는 뜻은 네팔에서는 물고기의 꼬리라는 뜻이에요. 이 마차푸차르를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안나푸르나를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도시가 포카라라는 도시입니다. 거기 포카라에 가면 큰 호수가 있는데, 거기서 날씨가 맑을 때 마차푸차르가 그 반영에 비춰져서 비치는 모습이, 물결을 치면 이 꼬리가 살랑살랑 흔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팔 사람들이 여기를 마차푸차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굉장히 신성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등반 기록을 보면 올라갔다라고 나오는 기록도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등반 허가를 내주지 않는 봉우리이기도 합니다. 딱 7,000m에서 3m가 모자랍니다. 6,997m. 이 봉우리를 보면서 굉장히 아름답죠. 이런 봉우리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안나푸르나입니다. 주변에 보시면 아마 이 영화 다들 보셨죠?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여기에 나오시는 그 엄대장님하고 작년에 저도 안나푸르나에 있었는데 굉장히 고생을 하다 왔는데 이 장면을 많이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아직 히말라야를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그래서 저희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고객분들 중에 여행을 히말라야 트레킹 가신다고 한 1년 전부터 준비하셔서 예약을 딱 하셨다가 한 출발하기 일주일 전에 전화가 오세요. 김 팀장, 나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러세요 선생님?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가지 말래. 왜요 선생님? 와이프가 가지 말래서 히말라야 가면 이혼하겠대.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워낙 히말라야라는 곳을 이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너무나 어렵게 표현되어 있고, 사실 이 산악 관련 영화나 이 뒤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비슷한 시기에 나온 에베레스트라는 영화인데, 이런 영화를 보면 결말이 좋지는 않아요. 산악 소설이나 이런 걸 보면, 저도 가끔 이제 히말라야 갈 때 이제 산악 소설을 가지고 가는데
그 바로 현장에서 읽는 소설은 너무 무서워요, 실제적으로. 손가락은 기본적으로 하나씩 다 잘려서 내려오고, 아예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런 모습은 실질적으로 이런 에베레스트나 정말 그런 해외 원정대들의 모습이라고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저희가 함께할 트레킹 코스들은 이 정도 수준의 코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화면을 왜 먼저 보여드렸냐면, 뭔가 내가 가면 당장 그 혹한의 추위에 산소가 없는 곳에서 당장 죽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보다는, 내가 잘 준비한다면 얼마든지 이 트레킹을 재밌고 즐겁게 한번 즐기고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쪽 첫 번째 보시면 푸닐이라고 영어로 써 있습니다. 이 히말라야 트레킹 코스들을 제가 한번 난이도별로 한번 사진을 한번 뽑아본 건데, 이 푸닐이라는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그 뷰가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히말라야 트레킹 중에 어디 전망대를 간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곳이면 대부분 저렇게 좀 난이도가 낮은 한 3,000 내외 정도 코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에서 안나푸르나 주공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 트레킹이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이룹니다. 여기서 베이스 캠프라고 하면 아마 이제 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베이스 캠프는 원정대나 이렇게 정상을 가는 그런 원정대나 그런 그 클라이밍을 하는 팀들이 가장 안전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등반을 준비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 베이스 캠프까지를 목적으로 두고 트레킹을 하러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베이스 캠프 트레킹 제일 대표적인 게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트레킹, 그리고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트레킹, 줄여서 ABC 또는 EBC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뭐 ABC, EBC 방송사 이름에 붙여놔가지고 SBS는 없냐 이렇게 하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베이스 캠프 트레킹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거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요 정도 프로그램은 이제 패스를 넘는 프로그램이에요. 5,400, 5,200. 사실 그 패스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고개, 언덕, 네팔 말로는 라라고 합니다. 라. 그래서 여기 이름이 영어로는 토롱 패스인데 현지 분들은 토롱 라라고 많이 불러요. 토롱 라. 이 토롱 라, 토롱 패스라는 데는 옛날에 진짜 사람들이 다니던 곳이에요. 티벳에서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분들, 네팔에서 저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 진짜로 다니시던 그런 그 길을 트레킹으로 저희들이 걸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높은 단계, 바로 이 밑에 에베레스트는 아니고요. 에베레스트 같은 그 임자체 올라가는, 실제 저희 손님들이 가실 때 그 모습입니다. 이제 아일랜드 피크, 그 네팔에서는 워낙 높은 봉우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한 2,000m급 이 정도는 그 이름이 없어요. 그래도 한 4,000, 5,000, 6,000은 돼야 이름을 좀 붙여줍니다. 그 중에 이제 한 6,000이 조금 넘는 그 봉우리들을 모아서 트레킹 피크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그러니까 7,000, 8,000m급 원정대들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조금 준비를 하고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가볼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으로 많이들 얘기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코스가 바로 이런 임자체 트레킹 피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여러분들이 가시면 이렇게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에서 일출을 보시면서 이렇게 즐겁게 사진을 찍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서대로 저희들이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고 싶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트레킹을 진행을 할 건지, 그다음에 어떤 코스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준비를, 어떤 옷을, 어떤 장비를 가져가시면 좋을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해초 여행을 많이들 알고 오실 텐데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초 라는 이름 때문에 불교 여행사인지 아시는 분들 간혹 계세요. 근데 물론 이름 때문에 불교 쪽 분들이 조교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오시기도 하시지만 불교 여행사는 아닙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9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트레킹 전문으로 저희들이 일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문화역사 탐방이라든지 이런 역사 문화 탐방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 멋있지 않나요? 미지로 가고 싶은 꿈을 실현하는 해초여행. 멋있지 않나요? 저만 멋있게 생각해요. 저희는 항상 저희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다른 여행사에서 절대 가지 못하는, 다른 분들이 쉽게 갈 수 없는 그런 곳들을 저희들이 기획하고 그 다음에 함께 간다라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곳들을
같이 함께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말라야는 어쨌든 많이 들어보셨죠? 히말라야 현지 이 산스크리트어로 눈이 있는 곳, 눈이 항상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말라야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이 히말라야 산맥이 유명한 이유가 제일 가장 긴 건 아니에요. 가장 길지도 않은데 왜 유명하냐? 가장 높은 봉우리들이 14개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몽기 대장님은 히말라야 16자를 하셨다라고도 표현을 하시는데 옆에 뭐 얄루캉이나 롯제샤르나 이런 데까지 포함해서 16자라고까지도 요즘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산맥들이 펼쳐져 있는 곳이고요. 히말라야 산맥을 만약에 평지처럼 쫙 펼치면 미국 대륙 정도 크기가 나온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그 땅덩어리가 지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대륙의 판과 판이 만나서 압축이 된 거죠. 그래서 정말 깊고 깊은 계곡에 그렇게 높은 산맥들이 펼쳐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히말라야 산맥은 저 위에 파키스탄부터 시작을 해서 인도의 북쪽, 지금은 이제 인도 땅이지만 라다크라고 표현하는 그런 곳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긴 부분이 네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부탄,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 미얀마의 북쪽과 중국의 운남성, 그리고 티벳까지도 같이 히말라야 산맥이 얽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는 주로 이제 저희는 네팔에 대한 시스템으로 많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뭐 부탄도 있고 티벳도 있고 다 있지만 다른 곳은 좀 제약이 좀 많아요. 파키스탄도 저희가 예전에 K2나 이런 데 베이스 캠프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곤 했는데 워낙 그런 그 치안이나 상황이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상품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대부분 네팔, 인도, 부탄 쪽에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네팔까지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옛날에 저희 뭐 사장님이나 옛날 원정대 분들은 인도로 가서 뭐 이렇게 배 타고 가서 뭘 가셨던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신데 지금은 다행히도 대한항공이 이제 직항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항편이 서울에서 인천에서 출발해서 네팔 수도인 카트만두까지 연결이 되고 있고요. 경유하는 항공편도 있습니다. 홍콩을 경유하는 항공편 또는 뭐 중국의 광저우나 아니면 말레이시아나 뭐 이런 데를 경유하는 항공편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빠른 거는 어쨌든 대한항공으로 직항으로 약 한 6시간 반에서 한 7시간 정도 가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히말라야가 워낙 트레킹 코스들이 많다 보니까 최근 몇 년 전에 이런 코스도 생겼어요. 우리 그 지리산 가면 둘레길 있듯이 히말라야도 둘레길이 있습니다. 근데 좀 스케일이 좀 달라요. 네팔 전체에 이 히말라야, 사실 이제 저희들이 가는 코스들이 대부분 많이 있는데 그 코스들을 연결을 해서 그레이트 히말라야 트레일이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나중에 히말라야를 이제 트레킹을 시작하셔서 언젠가 한 번쯤은 꼭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저희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끝에서 끝에까지 다이렉트로 가시려면 아마 한 150일 정도 잡으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하신 분이 계세요. 한 두세 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산악잡지에 소개가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길도 있다는 거, 나중에 이 길까지 가는 걸 꿈꾸며 저희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코스별 트레킹 시기를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팔을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제 여름방학 때 좀 여행을 좀 많이 다니는데 그 히말라야 트레킹 코스 좀 추천해봐,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안타깝습니다. 겨울방학에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팔의 계절이 네팔 가이드가 딱 버스 타자마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절은 2개예요. 딱 얘기합니다. 검기, 우기. 왜 그러냐면 이 막대표가 지금 이제 그 비가 오는 강수량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7월달, 그러니까 6, 7, 8월달은 막대표가 1, 2, 3입니다.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제일 많이 와요. 그러니까 보통의 히말라야 날씨는 다른 건기 때에 가도 딱 아침에 눈을 뜨면 굉장히 화창합니다. 구름 한 점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화창하다가 딱 점심 먹을 때쯤 되면 구름들이 출근을 해요.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래서 한 오후 한 3, 4시쯤 로지에 딱 도착할 때쯤 되면 비가 쫙 쏟아지고요. 그리고 딱 저녁 먹고 나면 다시 또 딱 개 있어요. 딱 별을 딱 보여줍니다. 밤에 주무실 때 잠 안 오시거나 화장실 가실 때 딱 보면 와, 별 잘 떠있다 하시고 아침에 보면 또 쫙 맑아 있고 다음날 또 구름이 또 스물스물 올라오고 그런 날씨가 대부분인데,
이 6, 7, 8월에 가시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냥 구름이 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여기 트레킹, 히말라야 트레킹을 왔는데 보이는 게 다 구름에 가려서 저 봉우리가 무엇인지 저 봉우리가 무엇인지 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6, 7, 8월 이때는 사실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합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가도 볼 수 없는 확률이 너무 높아요. 이런 멋진 봉우리들과.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지대 한 1500m 내외 이 열대 우림 지역에는 거머리들이 있어요. 거머리가 한 이만하거든요. 거머리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 보니까 비가 꼭 내리면 거머리들이 막 나무에서 떨어지고, 제가 우기 때 한번 트레킹을 한번 해보니까 가다가 막 땀이 나가지고 이렇게 막 닦았더니 막 피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머리가 제 관자놀이를 물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거머리가 물 때는 잘 모릅니다. 네. 물 때는 잘 몰라요. 한참 물고 있다가 이 피 나는 거 보고 알게 되는데, 보통 한 5월달 지나서 한 5월 중순 지나면 6, 7, 8 이때는 비가 오면서 트레킹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시즌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트레킹을 9월달부터 그 다음에 5월까지를 시즌이라고 보시고, 그때 이제 대부분의 히말라야 트레킹 코스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계절마다 이 히말라야에서 보여주는 매력들이 각각의 다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있어서 설악산을 가도 그래도 한 4번은 가봐야 된다, 제주도도 한 4번은 가봐야 된다 얘기하듯이 히말라야도 우기를 제외하고 3번은 정도 가보셔야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봄하고 가을하고 겨울에 많이 가시는데, 가장 많이 가시는 게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가을에 많이 갑니다. 우기가 6, 7, 8월에 절정을 이루고 9월이 되면 이제 우기가 조금씩 잦아들어요. 그래서 한 10월과 11월이 가장 좋습니다. 10월과 11월에 가시면 우리나라 한 봄, 가을 정도 날씨 되는 정도 온화한 온도에서 적절하게 뷰도 잘 보시고 따뜻하게 트레킹을 좀 잘 즐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의 저희 프로그램이 가을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들 가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비용이나 이런 게 좀 비싼 편이에요. 이 10월하고 11월이 다른 때보다는 가장 좋을 때니까. 그 다음에 겨울에도 트레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눈이 좀 적게 오는 지역은 안나푸나 뭐 베이스캠프나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나 이런 데는 눈이 좀 그래도 조금 내려도 트레킹하는데 큰 지장은 없고, 오히려 건기의 절정이다 보니까 비는 적게 오고 화창한 날씨가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설경도 많이 볼 수가 있고 그런 날씨도 많이 보러 가고 있고, 봄에 가시면 이 네팔이나 이 높은 지대에서 피는 이게 진달래과 식물인데 랄리구라스라는 꽃이 있습니다. 예. 랄리구라스 그 빨간 꽃들이 한 2,000에서 3,000 정도의 사이에 많이 펴 있거든요. 그런 꽃들을 보시면서 트레킹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엔 정말 김 팀장, 여름엔 정말 트레킹 안 되는 건가? 라고 하시면 저희가 대책을 하나 또 마련해 놓은 곳이 있어요. 여름에 갈 수 있는 곳이 이 히말라야 산맥을 쭉 펼쳐놓고 보다 보면 속살을 드러낸 곳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무스탕이라는 겁니다. 무스탕. 거기는 히말라야 6,000, 7,000, 8,000 되는 산들이 딱 둘러싸고 있어서 구름이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높은 산지에 사막이 형성이 돼 있어요. 굉장히 황량한 사막, 이 티벳처럼 황량한 사막이 펼쳐져 있는 무스탕이라든지 인도 북쪽의 라다크 이런 쪽은 오히려 봄, 가을, 겨울에는 춥거나 아니면 눈이 오거나 이래서 못 가는데, 그런 곳은 또 여름에 트레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각 계절별 모습입니다. 가을에 가시면 뭐 이런 봄, 가을에 입으시는 복장으로 이렇게 안나푸르나를 배경으로 길에는 눈은 없어요. 거의 9월에서 11월까지는. 네, 그래서 편안하게 트레킹 하시면서 설경도 보시고 이렇게 감상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겨울에 가시면 저런 멋진 설경을 맑은 하늘에서 보실 수 있고, 봄에 가시면 꽃과 함께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각각의 코스를 선생님들이 이제 시간 되실 때를 한번 선정을 하셔서 적절한 시기에 트레킹을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간혹 곤란한 질문을 좀 받을 때가 있어요. 김 팀장, 도대체 우기는 언제까지인가? 라고 물어보면 며칠부터 우기고 며칠부터 우기가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네, 뭐 9월 1일부터는 우기고 9월 1일부터는 뭐 건기고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9월 중순부터는 이제 건기 쪽으로 접어든다라고 보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이게 좀 어그러져서 조금 늦어지기도 하고 조금 빨라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9월에 가시면 저도 뭐 처음에 트레킹 히말라야는 9월에 갔는데 비가 좀 내렸어요. 비가 좀 내렸는데 그래도 그 중에 비율이 좀 맑은 날이 조금 적다 뿐이지 가셔도 뭐 크게 뭐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8월보다 이럴 때보다는 좋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코스별로 저희가 난이도를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데 저희 홈페이지 최근에 이제 저희가 홈페이지를 좀 신경 써서 많이 좀 리뉴얼을 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저희 트래킹 단계가 1단계부터 7단계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히말라야도 각 단계별로 저희가 상품들을 다 구성을 해놨는데 가장 먼저 이제 보여드릴 게 3단계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 저 시움이 누군가한테 쉬움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저 쉬움도 어려운데 이렇게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보통 히말라야를 처음 가신다 하실 때 고르실 수 있는 상품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나푸나의 푸닐 파노라마 트레킹이나 뭐 가장 대표적인 푸닐 베이스 캠프 트레킹, 그 다음에 에베레스트 파노라마 뷰, 그 다음에 헬기로 내려오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갔던 길 그대로 내려오시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헬기로 안전한 곳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 코스를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 안나푸르나 푸닐 베이스 캠프 트레킹이 저희 여기 이제 히말라야 송출 1위라고 표현을 했듯이 저희들이 가장 많이 선생님들은 이렇게 송출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1년에 한 2,000명 가까이 저희를 이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이 히말라야 전체를 이용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한 70% 가까이가 이 프로그램을 먼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카트만두까지 비행기를 직항을 타고 와서 카트만두에서 포카라까지 비행기로 한 40분 정도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카라에서 나야풀까지는 차로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트레킹 코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고도나 높이에 대한 이 롯지들이 그 1시간 단위로 잘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코스에 비해서 가다가 내가 좀 힘들거나 아니면 내가 좀 위험에 처했거나 그랬을 때 쉽게 하산할 수 있는 루트가 잘 마련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안나푸르나 트레킹 코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요, 일단 이 나야풀에서 니치부차로 올라서 먼저 안나푸르나까지 바로 가지는 않고 제일 먼저 이 12일짜리 프로그램은 푸닐 전망대라는 곳을 갑니다. 이 푸닐 전망대가 그냥 3,000이 조금 넘어가는 곳인데 여기서는 안나푸르나의 상부는 멀리서 파노라마로 쫙 펼쳐서 볼 수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 한 3,000에 올라서 먼저 한 3,000의 공기는 좀 이렇구나 라고 좀 경험을 좀 하셔서 몸을 좀 적응시킨 후에 이쪽으로 진입을 해서 베이스 캠프까지, 베이스 캠프가 이제 4,130m니까 3,000에 올랐다가 좀 고도를 낮췄다가 다시 쭉 올라서 베이스 캠프를 찍고 다시 이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요 길로 내려오는 게 이 12일 코스의 코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스는 뭐 가깝다라는 것도 있고 안전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고산 적응을 할 수 있게끔 잘 편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고, 이 프로그램을 좀 변형해서 내가 좀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까지 바로 올라가는 코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2일이 아니라 9일짜리 일정으로 이 푸니를 아예 그냥 빼버리고 바로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바로 가고 좀 일정도 짧아지니까 더 쉬운 거 아니야 라고 하시지만 저희가 경험했을 때는 이 고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해발 1000m에서 4000까지 바로 올라간다는 게 그거 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ABC 9일은 그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9일은 조금 일정이 안 되시는 분들, 그래도 베이스 캠프 꼭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그 다음에 그래도 좀 힘들다, 그래서 나는 좀 안전하고 좀 편안하게 한 바퀴 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푸닐 전망대만 가셔도 좋아요. 실제 외국인들은 이 푸닐 전망대만 가는 코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닐 전망대만 가서 이쪽으로 쭉 안나푸르나 상군을 감상하면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삼각형으로 도신 코스도 추천해드릴 만한 코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단계를 올려서 그 다음 단계는 뭐가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일짜리로 9일 만에 가는 코스도 조금 어렵고, 그래도 히말라야인데 에베레스트 한번 가보셔야 되지 않으세요? 네. 제가 안나푸르나를 손님들하고 같이 가면 가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니 김 팀장 그 에베레스트는 어디 있어? 선생님 뭐라고요? 에베레스트는 어디냐고, 가장 높으니까 제일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 느낌이 저분은 설악산에서 지리산을 찾으실 분인가 이렇게 네, 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에베레스트는 지역이 전혀 다릅니다. 네, 안 보입니다. 네, 아무리 높다고 하지만, 전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하지만 이 네팔도 굉장히 땅덩어리가 큽니다. 네, 그래서 저 반대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에베레스트는 지금 저희가 16일 일정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혁신적으로 짧아진 일정이에요. 옛날에 저희 선배님들 이 에베레스트 원정 갈 때 얘기 들어보면 저 밑에서부터 출발하셔가지고 여기다가 플러스 16일 더 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한 30일 걸리던 코스가 지금은 이제 비행기가 들어가고 해서 16일만큼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추천할 만한 코스가 이 랑탕. 아예 여기 헬기야산이라고 저희가 표시를 해놨죠. 이 랑탕 코스는 그 영국의 탐험가 틸만이라는 사람이 이 코스 한번 딱 가보더니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곡이야 여기가, 이렇게 표현했던 곳입니다. 계곡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특히나 봄에 가시면 랄리우라스 꽃이 굉장히 만발해 있는 곳이에요. 네. 근데 꼭 봄이 아니더라도 그 계곡은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그 랑탕 계곡에 들어가서 위에 체르코리에 올라서 한번 보시면 안나푸르나는 요렇게 보이고 에베레스트는 쪼렇게 보이지만 이 랑탕의 체르코리는 360도가 360도가 설산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네. 굉장히 멋있는 뷰를 볼 수 있는 곳이고, 여기는 나오실 때는 저희가 헬기로 나오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조금 올라가지만 헬기 이게 걸어갔던 길 지루하게 다시 그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헬기 타고 내가 위에서 내가 걸어갔던 길 보면서 천천히 한번 내려오시는 매력도 있는 코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번 코스를 보면서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름에 가실 수 있는 무스탕, 여기를 가시면 딱 이런 느낌입니다. 와, 지구에 이런 데도 있네. 네,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네. 그 에베레스트는 지금은 이제 카트만두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 루크라라는 곳까지 갑니다. 네팔이 전 세계에서 1등을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몰라요. 일단 에베레스트가 있죠. 전 세계에서 1등. 네, 에베레스트 봉우리가 있고. 두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서울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서울하고 카트만두. 네. 얼마 전에 서울이 1등을 한번 하긴 했는데 미세먼지로 1등입니다. 네. 서울이 한번 따라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뉴스에 한번 나왔어요. 네.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이 여기 있습니다. 네. 이 공항, 루크라에 있는 공항은 어떻게 돼 있냐면 비행기를 딱 타고 가다가 딱 보시면 비행기가 추락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산으로 달려가요. 비행기가 달려가다가 보면 언덕 위에 선 하나 그어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로 쭉 타고 올라가서 활주로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쭉 가서 활주로에 딱 착륙할 때쯤 속도를 줄여서 이렇게 활주로를 올라가요. 반대로 출발할 때는 반대 활주로에서 쭉 가다가 언덕에 떨어질 때쯤 떠오릅니다. 네, 아주 아찔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이 루크라 공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인터넷 찾아보시면 전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공항이라고 아마 표시가 될 겁니다. 실제로 사고가 나기는 나요. 아직 저희 해충사는 사고가 난 적은 없는데 작년에 아마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비행기가 날다가 그런 게 아니라 손님을 안 태우고 부조종사한테 너 한번 해봐라고 하다가 우리가 항공모함에 비행기가 출발할 때 보면 딱 뒤에서 자꾸 비행기 최대 속력까지 딱 올린 다음에 턱 놓고 쭉 출발하잖아요. 쭉 출발하잖아요. 그것처럼 아마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부조종사가 운전대를 잘못 들었는지 조금 슬픈 얘기지만 출발하자마자 오른쪽으로 그냥 꼬라 박아가지고 비행기 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아마 검색하면 나오실 거예요. 루크라에서 시작을 해서 팍팅, 몬조, 남체, 바자르. 이 남체, 바자르는 이 위쪽이 티벳입니다. 요 에베레스트 위쪽, 요 위쪽은 다 티벳입니다. 티벳 사람들과 밑에 이 사람들이 만나서 시장을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하던 곳입니다.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차마고도 이런 길들이 사실은 다 이런 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길들을 따라서 쭉쭉 올라가시다가 보시면 이 에베레스트 이 남체 쪽 되면 아마 이제 조금씩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한 이때쯤에 여기서부터 이제 에베레스트하고 주변에 이런 봉우리들을 감상하시면서 갈 수 있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가 올드 베이스 캠프가 있고 뉴 베이스 캠프가 있어요. 뉴 베이스 캠프는 이제 진짜 원정대들이 가는 곳이고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곳, 거기까지 가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실제 옛날 5년 전에 지진이 났을 때도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 눈사태 나는 거 보시면 정말 무서우실 거예요. 거기 뉴 베이스 캠프는 실제 일반인들 가기는 쉽지는 않고 올드 베이스 캠프까지는 갈 수 있고 또 이 베이스 캠프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베이스 캠프하고 에베레스트를 잘 볼 수 있는 이 칼라파타르 전망대까지 저희가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코스를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그 미국 영화 에베레스트 영화를 한번 꼭 보세요. 거기에 정말 실감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에베레스트 한번 그 베이스 캠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네, 그리고 랑탕도 뭐 안나푸나도 가보시고 에베레스트도 가보신 분들한테 세 번째로 꼭 추천드리고 싶은 코스인데 여기는 이제 카트만두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카트만두에서도 보여요. 랑탕 그 봉우리가. 네, 여기는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곳인데 지금 이거는 13일짜리 일정을 보여주는 건데 9일짜리 일정은 저희가 카트만두에서 차를 타고 요즘에 샤브르벳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아까 일찍 오신 분들은 아마 저희 동영상을 통해서도 저희 남해명 과장이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영상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샤브르벳이라는 곳에서 반부를 거쳐서 쭉 올라가서 강진군파라는 데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체르코리에 올랐다가 내려와서 헬기를 타고 쭉 내려오시는 일정이고요. 13일짜리 일정은 조금 더 즐기실 수 있도록 근처에 이 헬랑도라는 지역에서 라우렘이나 라를 넘어서 이렇게 갔다가 헬기 타고 나오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뭐 안나푸나도 가보셨고 에베레스트도 가보셨고 조금 다른 거 없을까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코스입니다. 자, 이제 뭐 베이스 캠프 이런 데 좀 가봤는데 네팔도 좀 더 하다한 거 없어? 좀 더 고도 좀 또 올려볼까? 라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는 코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라 패스, 네, 옛날에 이 네팔이나 티베트 사람들이 넘어다니던 그 길을 연결해놓은 코스들이 있습니다. 안나푸나의 추억도 되살리면서 안나푸나 저 산맥 뒤편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은 코스고요. 이 토론 패스도 조금 더 재밌게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근처에 그 높은 곳에 이런 멋진 호수가 또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도 난 좀 재밌게 한번 다른 길로 한번 가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근처에 촐라 패스 에베레스트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저 더 높은 고개로 한번 넘어서 갔다가 내려오시는 것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다녀온 곳인데 마나슬루라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이 산악 역사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깊은 곳이에요. 굉장히 많은 분들도 돌아가셨고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랑탕 근처에 또 마나슬루라는 여기 패스를 한번 라르케아라 패스를 한번 넘어보시는 것도 여기 패스도 한 5,000원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보통 조금 어려운 단계로 진입했다라고 하시면 내 목표는 한 5,000원 넘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어려운 거 찾는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저희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촐라 패스도 더 어렵게 더 재밌게 한번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저희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 단계별로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히말라야 카테고리에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한번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 선택을 하시는데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내가 산행 많이 해서 나 에베레스트부터 가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가셔도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단계별로 가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왜냐면 히말라야의 로지는 어떤지 트레킹 코스는 어떤지 시스템은 어떤지 이런 거를 경험을 해보지 않고 준비를 하시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조금 접근해 보시고 고도를 접근을 하실 때도 3,000대를 먼저 가보시고 그 다음 4,000대를 오르시고 5,000대 오르시고 이렇게 단계별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는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 대표적인 3개 코스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하시고 이미 다녀오셨다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걸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5단계나 6단계 정도의 프로그램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서 그 산에서 난 도대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잠자는 거 아무리 뭐 멋진 지역을 가도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지 않으면 그 멋진 곳을 둘러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팔 트레킹의 장점은 곳곳에 이런 롯지들이 잘 마련이 돼 있어요. 이 롯지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말로 치면 대피소보다는 조금 더 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뭐 지리산이나 설악산 대피소 가시면 그냥 그 와상에 이렇게 여러 명 누워가지고 막 사람 성수기 때는 막 옆으로 누워서도 자고 막 자다가 누가 막 욕도 하시고 막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여기는 그래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이제 네팔 분들이 사시던 그 가옥을
개조해서 이렇게 방에 침대가 놓여있는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욕실과 화장실이 따로 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식당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대부분 이제 좀 로지가 좀 많이 형성되어 있는 지대가 낮은 지역에서는 두 분이 한 방을 이용하실 수 있게끔 보통은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안나푸르나나 이런 좀 로지가 열악한 곳에서는 이렇게 여러 분들이 같이 함께 들어갈 수 있게끔 침대가 구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올라갈 때는 고산 증세 때문에 샤워를 하지 않게끔 저희가 권장을 해드리는데, 내려오실 때는 이제 좀 안전한 때까지 내려오시면 샤워를 또 하셔야 되잖아요. 워낙 땀도 흘리고 하시니까. 그런 데서 따뜻한 물로 샤워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가 전기나 이런 시설들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보통의 태양열로 이렇게 그 전기를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씻는 분이 유리합니다. 먼저 씻는 분이 따뜻한 물로 샤워하실 수 있고, 늦게 씻는 분들은 네, 찬물로 이게 히말라야 전기 좀 한번 받아보지 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당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보통의 이제 외국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 제공하는 이불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다 침낭을 준비를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세탁 시설이나 그런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위생 상태나 그런 게 우리나라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아래예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침낭을 따로 구비를 해놓고, 현재로 구비를 해놓고 따로 관리를 하면서 그 침낭을 좀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히말라야 가시는 분들은 가셔서 침낭을 대여하시면 주무실 때 막 벌레도 막 나오고 합니다. 워낙 뭐 중국인, 일본인, 유럽인 러시아인 다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벌레들이 다 나와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래도 한국 분들만 쓰시는 거니까, 그리고 저희가 일광 소독까지 다 잘 합니다. 그래서 그런 침낭을 저희들이 제공해드리고, 귀마개도 드려요. 귀마개는 왜 드릴까요? 코 고는 거. 네, 그 이유도 있는데, 제가 이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방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때 남자 친구분들 한 4분이 오셨어요. 4분이 오셔가지고 두 분이 이쪽 방 들어가시고, 가운데 방에 제가 들어가고, 마지막 방에 다른 친구분들 2분이 들어가셨어요. 근데 밤에 이제 자려고 딱 누웠는데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쪽 방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게 벽이 거의 대부분 막 합판으로 돼 있어요. 합판으로. 왜냐면 사람이 다 날라서 이 건물에 다 짓고 하다 보니까 가장 가벼운 게 합판이잖아요. 합판으로 벽을 나눠놔서 사실 다 들립니다. 그래서 옆에 방에 계신 분들 막 듣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이쪽 방 분들이 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이제 좀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쪽 분들 친구들 욕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저쪽 방에서 저쪽 손님들이 다 들린다 이놈아! 그러시더라고요. 네. 밤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주무실 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귀마개를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고, 코 고는 것도 다 들립니다. 근데 또 그것 또한 히말라야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걸 또 즐기는 것 또한. 네. 자, 이게 이제 저희가 가장 자랑하는 겁니다. 가시면 그 부부가 함께 가시면 가끔 싸우세요. 니는 왜 밥 이렇게 못하노? 막 이렇게 계십니다. 저희 그 시스템을 다 갖춰놨습니다. 초창기 때는 이제 조금 서툴었겠지만, 지금은 다 이런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 다 네팔 분들이 직접 요리를 하십니다. 제가 감히 장담하건데, 제가 이제 전 세계 이제 다 다니잖아요. 그 중에 한국 요리 제일 잘 만드시는 분들은 네팔 분들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딱 이거예요. 간을 볼 줄 아세요. 딱 간을 볼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맛깔나는 음식들을 잘 만드십니다. 그래서 뭐 삼계탕부터 시작해서 뭐 김치찌개, 뭐 나중에 염소도 잡아드릴 거예요, 저희들이. 염소도 한 마리 딱 잡아가지고 냄새 안 나게. 염소 고기 한국에서 못 드시는 분들도 네팔 가면 드십니다. 길 가시다 보면 염소 몇 마리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놈 내가 마지막 날 먹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한식으로 저희들이 요리를 잘해서 한식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딱 이유가 있습니다. 이 트레킹을 하시다 보면 에너지를 섭취를 해야 되는데, 고산 증세 중에 하나가 식욕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음식을 먹어줘야 되는데, 현지식으로만 먹으면 입에 물리니까, 여기 현지식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이 뭐 이런 달밭이나 이런 건데, 저희들이 한 번쯤은 체험하게끔 해드릴 겁니다. 근데 딱 하루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저도, 물론 뭐 지금도 젊지만 저도 한 3일은 버텼습니다. 3일 버티고 2손 2발 들고 라면 찾아다녔어요. 저도 현지식으로 먹고 트레킹 한다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물론 뭐 손님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트레킹 중에 에너지가 없으면 저희가
이 트래킹은 또 다음날 또 이동해야 되고 다음날 또 이동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꼭 저희들이 고집해서라도 한식으로 식사를 좀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들 딱 이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오늘 이거 딱 먹어야겠다. 딱 내려오실 때 딱 쫙 흘리시고 냉면 한번 먹어야지 하면 저희 요리사가 냉면 준비해 드릴 겁니다. 네, 그 정도 수준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움직입니다. 이 해초 스태프들이 현지에 도착하시면 전 일정을 함께하는 저희 메인 가이드가 있을 거예요. 저희 메인 가이드는 한국어가 일단 가능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에 네팔 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와 계세요. 한국에 약 한 5만 명 분들이 네팔 분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스태프들도 한국에서 일을 했던 친구들도 있고 앞으로 한국을 가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메인 가이드의 역할로서 저희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트레킹도 하고 관광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보조 가이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쉐르파. 사실 쉐르파는 우리나라로 치면 김씨, 이씨, 박씨입니다. 그러니까 한 그 부족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쉐르파족들이 그 에베레스트 원정대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가면서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흔히 네팔에서는 워낙 이제 그런 가이드 역할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분들을 보조 가이드를 쉐르파라고 많이 부르고, 실질적으로 가서도 뭐 쉐르파라고 호칭하셔도 그냥 어시스턴트 가이드, 보조 가이드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보조 가이드 분들이 있고 그 밑에 보조 또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네. 이걸 왜 이렇게 편성을 해놓냐면 이분들은 산행을 같이 합니다. 산행을 같이 하면서 선두, 중간, 후미에서도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고, 그 다음에 혹시나 여러분들 뒤로 좀 처지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트레킹 하시다가 좀 뒤에서 좀 천천히 가셔야 된다거나 그럴 때 여러분들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스태프들, 산행을 같이 하는 스태프들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요리사들이 있습니다. 메인 요리사가 있고 키친 스태프가 있습니다. 요리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자랑 하나 하자면 네팔에서 한식 요리 컨테스트가 열렸어요, 최근에. 거기서 저희 스텝이 2등 했습니다. 2등. 2등 할 정도로 그런 실력을 가진 요리사들과 그 밑에 키친 스태프들이 여러분들이 먹을 깍두기, 김치, 고추장 다 준비해가지고 적절한 곳에 딱 배치해 놓은 다음에 여러분들 딱 적절한 장소에서 식사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일, 16일 일정 가려면 그 짐 다 짊어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나중에 이제 예약을 하시면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그 카고백이라는 걸 한번 드릴 거예요. 그게 한 80m, 9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트레킹 할 때 필요한 거는 딱 트레킹 할 때 필요한 거 뭐 우유, 간식, 그 다음에 귀중품 이런 것만 딱 짊어지고 트레킹 딱 하시면 나머지 물품 카고백에 다 넣어 놓으시면 저희 포터들이 아침에 일어나셨던 데서 저녁에 주무시는 데까지 다 옮겨 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팀들이 굉장히 군대처럼 잘 조직되어 있는 조직들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분이 함께 가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한 20명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함께 움직이면 한 30명 정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규모의 원정대가 같이 함께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스태프들의 모습입니다. 각각의 이런 그 족들이 달라요. 여기 이분은 이제 클라이밍 전문 에베레스트 몇 번 올라가셨고, 이분이 쉐르파족이시고 따망족이시고 티베트에서 넘어오시고 이런 분들, 한국말 잘하시는 메인 가이드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저희 주방 스태프들, 이렇게 앞치마도 하고, 그 다음에 포터들, 주방 스태프들 이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방 스태프들이 이렇게 다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먹다 보시면 막 저희가 한국에서 젓갈도 보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스템을 완비를 해서 몇 년 전부터는 김치, 깍두기 이런 건 다 현지에서 담급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다 담가서 적절하게 막 요리사가 어느 날은 막 갑자기 가다가 아유 김치가 안 익었어 막 이런 거 하고 계속 그러세요. 그리고 막 가끔 주방에 들어가 보면 막 도마를 막 치면서 이러고 있어요. 막 가끔 듣다 보면 한국말을 좀 어설프게 배우셔가지고 아유 전라도 너무 짜게 해달라, 경상도도 어떻게 해달라 뭐 이렇게 장난삼아 워낙 한국 분들하고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네, 저희 포터들 모습이에요. 아유 이거 어떻게 이걸 짊어지고 가 이렇게 막 생각하시잖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포터 대장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포터분들도 나름의 시스템이 있고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짐을 사실 저희는 이제 저희 담당자들이 이 프로그램 가실 때는 짐을 한 이 정도로 맞춰주십시오, 몇 킬로에 맞춰주십시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게 일단은 포터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포터분들도 이런 협회가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의 그 무게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그 옆에 사람과 좀 나누도록 그렇게 규정도 다 만들어져 있고요. 포터 대장이 오늘 딱 보고 오늘 너 무거운 거 좀 짊어졌으면 내일은 네가 좀 무거운 거 매. 이런 식으로 조정도 다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짐 딱 풀어놓고 앞에 딱 놔두면 포터분들 대장들이 딱 다 모여 해가지고 짐 다 가져가서 너 오늘 이거 매, 너 오늘 이거 매 해가지고 포터 대장이 그런 조정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가벼운 거는 뭐 2개 메고 조금 무거운 건 하나 들고 이렇게 하고 여기는 저희 포터분이 아니라 저희 손님이세요. 손님이 한번 체험해 보시라고 딱 짊어지시고 바로 그냥 뒤로 자빠지셨어요. 네, 가보시면 한번 체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의 풍경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방 다 카고백 다 내놓고 이제 대장이 이제 지시를 내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로지 어디까지니까 이렇게 가고 중간에 밥 어디서 먹고 이렇게 해라라고 합니다. 그 개별적으로 가시면 포터분들하고 같이 함께 걷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워낙 저희는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 아침에 출발할 때 포터분들이 먼저 출발합니다. 포터분들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걸으면 포터분들이 지쳐서 못 가요. 네, 그래서 포터분들이 먼저 출발하고 그다음 주방팀 출발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저희 팀들 출발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에베레스트나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야크가 짐을 나르는 곳도 있습니다. 그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팔에 길을 쉽게 뭐 물론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길을 내지 않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곳은 꼭 포터를 써야 되는 곳이 있고요. 어떤 곳은 꼭 야크를 써야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규칙이에요. 왜냐? 그 나라의 지역 경제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에베레스트 루크라의 공항을 한번 냈을 때 그 지역 경제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서 어느 지역마다 규칙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는 꼭 야크를 써라, 여기서 말을 써라 뭐 이런 규칙들이 있고 이렇게 라다크나 이런 무스타이나 이런 데는 또 이렇게 말을 이용해서 짐을 나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스태프들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시면 한 2배일까요? 같이 움직이실 거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팔 현지에 저희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전부터 지금은 다 이제 네팔 현지 분들 시스템으로 갖춰서 물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세팅하고 뭐 음식도 준비하고 김치도 담그고 하는 이런 사무실 역할도 하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먼저 내려오시는 경우나 고산병 때문에 먼저 하산을 해야 되는 경우나 사고를 당하시거나 그럴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무실을 저희가 준비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 안나푸르나를 가셔도 모두가 다 베이스 캠프를 다녀오시는 건 아니에요. 네, 대부분은 다녀오시지만 간혹 가다가 이렇게 컨디션 조절을 잘 못해서 아니면 몸이 좀 안 좋으셔서 혹은 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뭐 다치시거나 그런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 사무실에서 신속하게 왜냐면 트레킹 팀들은 그대로 다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 내려와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팀들을 저희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히말라야 트레킹에서 하루 스케줄입니다. 다 이렇게 보시면 아침 보통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선생님들하고 이제 좀 친해지면 내일은 6, 7, 8입니다. 그러면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6시 기상하고 7시에 밥 먹고 8시 출발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6시에 일어납니다. 6시에 딱 일어나시면 보통 우리가 호텔에서 모닝콜을 어떻게 하나요? 전화로 이렇게 해가지고 웰컴 썰 뭐 이렇게 하잖아요. 모닝콜을 하잖아요. 히말라야의 모닝콜은 굉장히 감성적이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딱 저희 스태프들이 차를 한 잔 딱 가지고 와요. 그래서 방을 딱 두드리면서 선생님 차 한잔 하세요. 진짜 한국말로 이렇게 해요. 정말로. 그래서 차 한 잔을 딱 드릴 겁니다. 그러면 차를 딱 한 잔 드시고 일단 따뜻한 차를 딱 한 잔 드시면서 몸을 이제 천천히 깨우는 거예요. 몸을 딱 깨우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카고백을 정리를 합니다. 네. 왜냐? 포터한테 이제 짐을 이제 인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카고백에 이제 짐을 다 정리해서 담고 아침 7시에 식사를 하러 가십니다. 식사를 하러 가시면서 딱 트레킹에 필요한 짐과 물병 하나 딱 들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저희 스태프들이 아침 식사 하실 수 있게 딱 준비해놓고 옆에다가 물병 하나 준비해놓고 물 딱 그날 물 드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스트레칭하고 트레킹 출발하고 오전에 트레킹 한 다음에 점심 때 도착하면 또 저희들이 딱 세팅을 해놓을 거예요. 점심 식사 하실 수 있게끔 점심 먹고 그다음에 오후에 트레킹하고 보통은 3시에서 4시 정도면 트레킹이 끝납니다. 왜냐? 구름이 막 출근해요. 3시, 4시 되면 이제 저 멀리서부터 이제 구름이 막 올라오면서 비가 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도착해서 정리하고 방 배정 받고 카고백 체크하고 저녁 먹고 저녁에 티 한잔 하고 내려오실 때는 약주도 한잔 하시고 그러고 취침을 합니다. 이런 루틴으로 스케줄로 저희들이 움직이는데
너무 일찍 주무신다 생각하시겠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주무십니다. 저녁에 사실 할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담소 나누시면서 옛날 얘기도 좀 하시고 차 한잔 하시고 그런 시간으로 보통은 많이들 가지고 계십니다.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많이들 물어보시고 저도 뭐 한번쯤은 체험도 한번 해봤고 고산증이라는 게 사실은 뭐 병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저희가 이제 장비가 있는데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장비가 있는데 그걸 지금 여기서 재면 수치가 한 97, 98, 96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응급실에 한번 가봤더니 응급실에서도 똑같이 이걸 재고 그게 90 밑으로 떨어지면 위험하다라고 막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보통은 90 이상으로 나옵니다. 근데 해발 한 3000 넘어가면 그게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요, 수치가. 이게 산소가 그만큼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밑에 있을 때보다 위에 올라갔을 때의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몸에서 그걸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머리가 막 아픕니다. 지근지근 아픕니다. 그 다음에 막 속이 미식미식거려요. 그리고 이렇게 구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조금 심해지신 분들은 뭐 기침을 하시나 가래를 뱉으시면 이 핑크빛 가래가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정말 막 무기력해요. 밥도 먹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렇게 무기력하면서 우리 좀 약간 술 취했을 때 비슷한 증상처럼 뭐 이렇게 갈짓자로 걷는 분도 계시고 머리에서 생각하시는 것과 몸이 따로 노시는 분도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정말 이 다음 단계는 이제 정말 위험해지는 건데 이 머리하고 폐에 이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폐에 물이 차거나 아니면 뭐 뇌가 부어오른다거나 그런 증상으로 이어져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폐수종 환자분 한번 겪어본 적이 있어요. 그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서. 그분은 가시면서 저랑도 이제 여행을 좀 많이 하셨는데 김 팀장 뒤에는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김 팀장 앞에만 책임져. 뒤에는 내가 다 책임질게 막 하시면서 그리고 나는 막 비아그라를 물에 타서 먹어 막 하면서 막 드시고 막 이렇게 가시더니 4천 넘어가니까 비실비실 되시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해봐 5천까지는 갔습니다. 어떻게든 갔는데 거기서 이제 밤에 이제 너무 상태가 안 좋으신 거예요. 산소 포도를 쟀는데 50 밑에로. 그러니까 이제 평소보다 산소를 절반 이하로 섭취를 하고 계신 거예요. 흡입하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는데 실제로도 막 얼굴도 붓고 고산 증세에 나타날 수 있는 건 다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밤이다 보니까 헬기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밤은 어떻게든 버티자고 해가지고 산소 갖다 대고 이렇게 했는데 딱 이제 저도 이론상으로만 배웠던 그 폐수종이 거기서 나타나더라고요. 이제 폐로 그 산소가 전달이 안 되니까 이 목 뒤쪽에서 숨을 쉴 때마다 그 수도꼭지 조그맣게 틀어놓은 것처럼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이드들 다 모았죠. 야, 다 들어봐. 이거 증세 어떤 것 같아? 다들 이제 자기들 다 한 번쯤은 경험해본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팔 분들도 간혹 너무 무리한 나머지 폐수종 증세가 나타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건 폐수종이다 라고 해서 안 되겠다. 이거 빨리 산소 좀 높이고 아침 해 뜨자마자 바로 헬기 올려. 그래가지고 다행히 헬기 타고 내려가니까 다 증세는 완화됐어요. 모든 고산 증세가 대부분은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는 하산입니다. 하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산 증세가 단계적으로 나타나요. 단계적으로. 그래서 고산 때문에 갑자기 가서 그냥 죽는다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보여줄 때 그거의 상황에 맞는 조치를 해줘야지만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지 않게끔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조금 이제 고산 증세가 내가 들어봤던 고산 증세가 좀 나타난다 싶으면 히말라야에서는 옆에 분들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나 혼자 트레킹 잘한다고 나 혼자만 계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옆에 분들한테 내가 좀 증세가 이래요.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혹시나 그분이 쓰러지시거나 어떤 증세가 나타났을 때 이분이 이랬어요 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고산증을 우리가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예방할 좀 방법이 없겠냐, 약은 없느냐 이렇게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약보다는 일단 우선적으로 여기 몇 가지 수칙들을 잘 지켜주셔야 돼요. 이게 일단 우선이 돼야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천천히 움직이는 거. 한국 분들 제일 하기 힘드신 거죠. 우리 여기 북한산도 가면 정말 하기 힘든 겁니다. 천천히 움직이셔야 되는 건데 이 몸을 빨리 움직이게 되면 그만큼 산소를 빨리 들이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빨리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히말라야 걸음을 거의 그냥 한국에서의 속도보다 한 3분의 1가량 줄여서 트레킹 하셔야 된다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절대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뭐 우리 옆집 뭐 김씨도 갔다 왔는데 나도 갔다 와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산은 언제나 거기 있으니까 혹시 내가 힘들면 이번에는 조금 뒤로 밀었다가 다시 도전해야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절대로, 물론 제가 여행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하지만 절대 그 현지 분들 없이 개별적으로 가시는 건 정말 추천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네팔 대사관하고 굉장히 자주 연락을 합니다. 한국 팀이 사고 났다고 하면 저희한테 제일 먼저 연락이 와요. 근데 그 대사관에서도 항상 늘 얘기합니다. 사고 나는 사람들이 꼭 현지인들과 같이 함께 하지 않아서, 가이드와 함께 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안나푸르나, 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안나푸르나에서도 한국 분들 돌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혼자 가셨던 분들.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태극기 걸어놓은 곳들이 있습니다. 한국 분들 돌아가신 곳들이에요. 네. 그래서 꼭 현지 스태프들과 같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체온 유지, 3000 이상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체온 유지. 우리 몸에 체온이 가장 빨리 빠져나가는 데가, 그리고 가장 소홀한 데가 머리, 귀, 목, 손입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트레킹을 딱 가시면 낮에는 햇빛도 쨍쨍하고 괜찮으니까 크게 해서 문제가 안 되는데, 그날의 트레킹이 딱 끝나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옷을 따뜻한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그 다음에 손과 목과 귀와 머리를 감싸 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노출이 되는 순간, 차가운 바람을 맞는 순간 감기에 걸리기 쉽고, 그게 또 곧 고산 증세로 이어지는 가장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체온을 유지해 주시는 거 꼭 중요하고, 그리고 체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샤워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산 높은 데 가면 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체온이 어쨌든 따뜻한 물일지라도 샤워하고 깔끔하게 샤워를 했는데 그 즉시 체온을 뺏기게 되는 순간에 놓이기 때문에 체온 유지를 위해서 샤워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 우리 몸에 그 피를 공급하는 게 어쨌든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식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맛있는 식사 꼭 드셔야 되는 거. 그래서 에너지를 보충해 주셔야지만이 고산 증세를 예방하고 트레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약이 있어요, 약이. 예. 100% 치료약도 아니고 100% 예방약도 아닙니다. 간혹 비아그라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비아그라가 효과가 있다고는 합니다. 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효과가 있다고는 하는데, 부작용도 좀 있고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비아그라 먹었다고 해서 고산 증세에서 완화가 됐다라는 분도 저희도 아직까지는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약은 있어요. 다이아막스라는 약이 있는데, 이게 원래 녹내장 치료하는 겁니다. 이 안압을 낮춰주는. 그래서 안가를 끼고 있는 그런 약국에 가면 아마 구하실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구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도 이 약은 그 네팔이나 인도에서는 굉장히 구하기 쉽습니다. 편의점 같은 데서도 파는 정도의 약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거의 이렇게 비상용으로 저희도 준비는 해놓는데, 그 약 정도는 가서 좀 고산 증세가 나타난다 하시면 저희 스태프들은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 필요하다 하시면 그 약을 하나 좀 복용을 해보시면 고산 증세를 조금 치료하시거나 그런 데 좀 도움이 되실 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혹시 이제 처음에 초기 증세가 머리가 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타이레놀 드셔도 괜찮아요. 타이레놀, 머리만 아프신 경우에는. 근데 이제 저희는 항상 가장 권장하는 거는 이 수칙들을 잘 지켜주시는 게, 그게 가장 첫 번째라고 권장을 해드립니다. 어쨌든 저희는 에너지 보충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식사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가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거의 한 2,000명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한항공권은 저희가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경험도 많이 가지고 있고, 보험이라든지 현지의 스태프들, 침낭 뭐 이런 준비물까지 가장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할 시간이 여기까지고요. 저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직원들이 여러분들한테 실감나게 준비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 우상열 과정을 필두로 해서 여러분들 이런 높이에서는 이런 준비물을 준비하십시오라는 걸 좀 준비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지금 바로 할 수 있나요? 네, 지금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이제 마이크를 이어가지고 받은 이유는, 네, 가장 궁금하실 분들이 가장 많아요. 질문이 가장 많은 부분이고, 이 준비물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우상열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이렇게 귀한 시간 내 주셔가지고 이렇게 먼 걸음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이렇게 찾아오신 만큼 더 좋은 정보, 네, 실속 있는 정보를 꼭 얻어 가시리라고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네, 막연하게 누구든 꿈꿔올 거예요. 히말라야라는 곳, 네, 히말라야라는 곳 꿈꿔오실 텐데 어느 여행지를 가시든지 마찬가지로 준비물이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그 날씨와 기후에 맞는 준비물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요즘 정보화 사회 속에서 굉장히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히말라야 준비물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히말라야 준비물 어떻게 할까요? 하면은 보통 해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보통 보면은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번호를 매겨 가지고 준비물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상품마다 홈페이지에서도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준비물들이 나열이 돼 있어요. 뭐 1번, 2번, 3번, 4번 뭐 텍스트로 해가지고 이건 어디서 필요합니다. 저건 어디서 필요하고요. 이럴 때 입어야 돼요. 굉장히 빼곡하게 글로 설명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글들은 10번이고 100번 읽어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험을 한번 한 것만도 못해요. 근데 이런 것을 이런 자리에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우리 직원분들과 저하고 같이 이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여기 앞에 나열되어 있는 짐들이 있어요. 장비들이. 요거는 시간 끝나고 가볍게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누구든 다 가지고 계신 거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솔자들이, 직원들이 인솔을 하면서 직접 입고 있는 복장도 고도별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22가지가 있는데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하나 읽어보면은 뭐 배낭은 몇 리터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비 오면 뭐가 필요하고 다 있어요. 근데 막연하게 이것만 보고 이제 당장 내일 모레 출발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프린트 꺼내놓고 이거대로 짐을 준비하다 보면은 우리 15kg 짐 준비하라고 했는데 벌써 20kg가 넘어갔습니다. 아, 이거 여행을 가는 건지, 네, 어디 가는 건지 몰라요. 예, 그런 거를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트레킹을 하면서 우리 고객님들이 진짜로 실제 현지에서 트레킹을 입고 있는 복장이에요. 예, 복장이에요. 어떤 복장이 어느 고도에서 입고 활동을 하는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몇 컷을 추려봤는데요. 지금 여기 지역에서 보이는 거는 이제 3,000m 이상이에요. 우리가 가장 아까 많이 간다고 했던 상품이 ABC 11 코스예요. 거기 코스 중에 일부예요. 그러면 3,000m 이상이고 지금 여기 오른쪽 상단 위에 보이는 이 사진이 저하고 같이 갔던 고객 두 분인데 3,200m 푼일, 아까 푼일 제일 많이 간다고 했잖아요. 푼일에서의 일출을 보고 있는 복장입니다. 네, 그리고 푼일에서 복장을 이렇게 하고 내려와서 또 걷는 복장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3,000m 지대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체조를 하고 트레킹을 출발하기 이전의 복장이에요. 가만 이렇게 보면은 히말라야인데 우리 동네 설악산, 지리산, 어디 북한산에서 비 오는 복장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 전에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복장도 네팔을 가는 복장으로 입고 나온 겁니다. 네, 운동화만 신고요. 그 다음에 가볍게 반팔에 이제 가을 이제 바지를 입고 나온 게 네팔에 출국과 귀국하는 복장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3,000m에서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몇 월 같아 보이십니까? 9월, 9월에서 12월. 이게 11월에 대한 복장이에요. 겨울로 들어가는 11월 복장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자, 아까 얘기가 있었죠. 푼일 전망대. 푼일 전망대에서 잠깐 불을 조금 뒤에 좀 꺼주시겠어요? 앞에 좀 뒷분들 잘 안 보이시니까 잘 보이죠? 네, 잠깐만 이렇게 4컷만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전으로 가서 여기 보면 형형색색 다 옷을 입고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보면은 하나같이 다 모자를 쓰고 있어요. 예, 모자를 쓰고 있고 장갑을 끼고 있고 스틱을 짚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가벼운 옷차림으로 하고 있죠. 근데 하나 여기 푼일 전망대에서 일출을 기다리면서 두꺼운 자켓을 입고 있네요.
푸닐 전망대는 새벽 해가 뜨기 일출을 보러 가는 거기 때문에 새벽 5시 정도 4시 5시에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겨울 복장을 입고 출발을 해요. 그래서 추위에 오돌오돌 떨면서 떠오르는 일출을 기다려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일출 사냥을 가시면 그렇게 되죠. 예. 그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일출이 떴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다시 옷을 한번 정비를 하고 그게 이제 3,000m예요. 3,000m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런 복장으로 이제 트레킹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3,000m에서는 그렇게 활동을 했고 그러면 4,000m, 5,000m에서는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우리가 막연히 히말라야 간다고 보면은 TV에서 보이죠. 아까 첫 페이지에서 봤는데 엄청나게 큰 헤비 자켓하고 뭐 그런 고어 자켓, 뭐 100만 원짜리 고어 자켓, 100만 원짜리 막 이런 자켓을 입고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가만 보시면 지금 이것도 저하고 같이 촐라 5,420m를 넘는 손님들의 사진이에요. 보시면은 네. 그냥 바지하고 자켓, 티셔츠만 입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른 점은 저게 겨울이에요. 예, 기모 바지하고 겨울 티셔츠예요. 그 뒤에 보면 여기 뭐 하나 달고 있죠. 예, 자켓을 항상 내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언제 비가 내리고 이렇게 날씨가 흐려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복장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5,000m에서도 조차도.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진은 최정점에 다다른 겁니다. 가장 높은 지역 5,550m. 우리 아까 에베레스트를 바라보는 칼라파타르 지역의 예, 모습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히말라야를 간다, 5,000m를 간다라고 했을 때 백화점 가가지고 장비점 가가지고 나 히말라야 가요. 어떤 옷을 사야 돼요? 이러면은 옳았구나. 예, 아주 예, 비싼 옷을 사오시게 됩니다. 예, 그런 것은 아니고 이렇게 준비를 해보세요. 짐을 싸는 게 내 일정 중에 12일 일정 중에 1,000m에서 내가 며칠을 있고 2,000m에서 며칠을 있고 3,000m에서 며칠을 있고 4,000m에서 며칠을 있고 이 머무르는 일수를 계산을 해보면은 옷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윤곽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매일 밤마다 롯지에서 지내는 시간에 이제 롯지 실내 복장이에요. 우리가 아까 롯지라고 얘기했던 실내 복장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둘러 앉아서 오순도순 얘기도 하면서 차도 기다리면서 보면은 공통점이 또 하나 있죠. 실내지만 네,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고 모자를 다 쓰고 계세요. 네, 그 이유는 뭐냐? 낮에 활동할 때는 몸에 열이 납니다. 예, 에너지를 발산하고 열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춥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앉아서 쉬거나 롯지 실내에서 쉴 때는 난방 시설이 없기 때문에 몸이 열을 내지 못해요. 이제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기가 들지 않게 철저하게 이렇게 보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아까 고소 예방 얘기도 했는데 고소가 오기 이전에 이렇게 예방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ABC 왔어요. 4,120m를 왔습니다. 이제 와가지고 모여 있네요. 또 하나같이 다 이제 막 들어왔어요. 이제 몸에 좀 열이 나고 있어요. 이제 하나같이 다 이렇게 있는데 한 분이 모자를 안 쓰고 있어요. 네, 요 분이 모자를 안 쓰고 있어요. 다음날 찾아오십니다. 예, 약 좀 달라고. 예. 그러면은 장난이 아니고 진짜 그렇습니다. 예, 진짜 왜냐면은 내 몸이 잠깐의 한기나 오한이나 추위를 느끼게 되면은 내 몸은 그것을 회복하려고 더 많은 에너지를 보이지 않는 더 많은 에너지를 발산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두통이라든지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혈류를 더 빠르게 뇌로 산소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가이드들도 보면은 가이드들도 이렇게 하나같이 다 복장을 잘 착용을 하고 있어요. 예, 누구보다도 더. 예, 그런 것들을 주의해 주시면 되시고 이렇게 보면 상황별 옷차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직원들과 같이 해가지고 3가지 복장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시만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 복장 이대로 네팔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가이드를 만나고 소개도 하고 이제 다음날 어디까지 가요? 다음날 2,000m까지 가요. 네, 다음날 2,000m까지 갑니다. 가이드가 얘기를 합니다. 복장은 긴팔, 긴 바지 입으시고요. 모자 쓰시고요. 장갑 쓰시고요. 내일 비가 올 것 같아요. 뭐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몇 메타 정도의 복장일지 이게 가늠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 제일 좌측에 있는 이제 우리 방상혁 대리는 네, 아까 가장 위험한 공항 5번 다녀왔어요. 네. 이 친구는 이제 보고 계시면 바지도 예, 춘추복. 예, 아주 두껍지 않아요. 얇아요. 예, 얇고 그다음에 이거를 벗어 보시면은 잠깐 벗어 주세요. 벗어 보시면은 반만 이렇게 가을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네, 가을 티셔츠를 입고 있고 이제 좀 걷다가 운행을 하다가 좀 덥다 하면은 외투만 벗으시면 돼요. 네, 외투만 벗으시면 되시고 활동을 하시다 좀 춥다 그러면은 이거를 입어주시면 되고요. 근데 조금 더 추워요. 그럼 뭘 입어야 될까요? 내 배낭 안에 경량 패딩이 항상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배낭을 짊어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배낭 안에는 이 안에 작은 경량 패딩이 들어있을 거고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우천을 대비한 우의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이거는 꼭 가지고 다녀라 라는 거 있어요. 양말을 한 컬레를 더 갖고 다녀요. 네. 비가 와서 젖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장시간 짧게는 7일, 길게는 열흘, 뭐 15일, 많게는 한 달짜리 코스도 있어요. 그러면 매일같이 양말을 30컬레, 15컬레씩 못 갖고 다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뽀송한 양말을 갖고 다니면은 그때 운행이 끝나고 바로 갈아 신고, 네, 점심 때 바로 갈아 신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발에 피로를 덜 수 있기 때문에 여분 양말을 하나씩 더 갖고 다니는 게 좋은 팁일 거예요. 예, 무게도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양말을 하나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시고, 경량 패딩 가벼운 거 하나 입으시면 되시고. 우천을 대비한 우의 하나 들어있으면 되고, 요거는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트레킹을 끝났어요. 근데 내 짐, 아까 카고백 있었잖아요. 내 짐이 제 시간에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비는 내렸어요. 몸은 추워요. 빨리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근데 옷이 안 왔어요. 내 옷이 안 왔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 안에다가 한 벌 여분의 위 상하이 옷을 가지고 다닙니다. 실내에서 바로 갈아입을 거를요. 그렇게 가지고 다니시면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좋은 컨디션과 쾌적한 실내 트레킹 생활을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어서 오늘은 5,000m를 갔어요. 근데 5,000m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5,000m를 찍고 3,000m까지 내려가는 날이에요. 그러면 옷을 5,000m를 입어야 될까요? 3,000m를 입어야 될까요? 5,000m를 입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000m를 끝나고 오후에 해가 뜨고 내려갈 때 굉장히 몸이 더워져요. 땀도 많이 나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오늘은 3,000m까지 가는 날이기 때문에 3,000m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을 하나 여분을 배낭에 넣고 가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 땀 흘리고 더워 아침에는 추워 죽겠는데 더워 하고 있고, 나는 쾌적하게 여유 있게 주변을 둘러보면서 그런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누적되고 쌓이면은 결국 이 사람과 나의 이 여행의 질과 그 차이는 그게 그런 경험과 그런 스킬에서 나타난다. 예, 그게 오늘의 가장 큰 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고마워요. 네. 이렇게 복장을 해주시면 되시고, 여기 이렇게 복면을 쓰신 분이 있는데, 예, 이분은 어디를 가는 걸까요? 5,000m 이상도 가능한 복장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입어가지고 5,000m가 가능한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이 바지하고 한 겹 입었어요. 근데 이거는 겨울 바지, 기모 있죠, 기모가 되어 있는 바지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지역에서 환경에 더 적합한 바지이다. 그리고 이제 안에도 보시면은 여기와 다르게 여기도 기모가 되어 있는 옷을 입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또 자켓을 하나 더 입었네요. 그리고 바람을 막아줄 이걸 입었네. 6,000m까지도 가능합니다. 정말로. 예, 낮에 활동할 때는요. 예, 그렇게 되시고, 여기 또 우리 이경희 대리 직원은 어떠한 복장일까요?
그렇죠. 아주 편안하게 롯지에서 예, 수다를 떨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다리 꼬고 예, 커피를 마시면서 아이고 선생님 오늘 어땠어요? 이렇게 얘기 만담을 나누면서 그렇게 편하게 있는 예, 복장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은 네팔, 히말라야 어디를 가셔도 충분히 네, 즐기실 수가 있어요. 단 이 복장들이 내 다음 날 그 상황에 맞게끔 미리 예측을 하고 배낭 안에 준비를 해주면은 누구보다 더 쾌적한 트레킹을 즐길 수 있다라는 거를 예, 모델들과 함께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필요가 세우세요. 우리가 그 지리산, 설악산, 우리 국내 산행을 종주 산행, 뭐 1박 2일 이상의 종주 산행을 할 때 운동화를 신고 하지 않는 것처럼 히말라야도 종주의 연장이거든요. 대간 종주하는 것처럼 연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등산화는 그 다양한 코스가 접목되어 있어요. 히말라야는 돌지대도 있고 흙지대도 있고 나무지대도 있고 계곡지대도 건너고 하기 때문에 모든 코스가 믹스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소화할 수 있는 신발이 사실 중등산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발은 어떠한 특정 브랜드가 상관없이 발목을 감쌀 수 있는 무거운 중등산화를 선택하시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 등산화를 2개 정도는 가져가야지. 그것도 무게 오버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롯지 실내에서는 뭐 슬리퍼를 신는 방법도 있고 시내에서는 또 샌들 그리고 등산화 하나 한 켤레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방법도 있어요. 앞서 우리 시온 팀장이 설명을 해준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해초 직원들이 전화 응대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네, 우리 해초한테 전화 응대를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5가지를 뽑아봤어요. 네, 오신 분들 중에서도 여기 한두 가지 예,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자, 먼저 5번째 아래. 선물. 네, 네팔에 가면 어떤 선물을 사와야 되고, 네, 물가는 어떻게 되고, 환전은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우리 예약을 하시고 출발 전에 우리 담당자들이 또 안내를 드리는 반면이 있는데, 이렇게 오셨으니까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팔은 꿀, 특산풀로 꿀이 유명합니다. 꿀, 그 다음에 커피 유명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초에서 이 선물을 이런 거를 권장하고 권유하고 사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많은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사는 품목 중에 하나가 꿀, 커피였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샤워, 온수는 나와요. 산중에서 온수는 나와요. 샤워할 수 있어요. 아까 샤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 설명드렸죠. 왜 샤워를 하지 않느냐? 샤워를 못하는데 일주일 넘도록 어떻게 샤워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네, 가보시면은 안 할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있어요. 네. 그 첫날 제가 이렇게 고객분들과 같이 트레킹을 하면은 여기 어머니분들, 네, 그 젊으신 분들, 어머니분들 첫날, 둘째 날까지는 아침에도 되게 바쁘세요. 먼저 일어나가지고, 네, 곱게 화장도 하시고, 네, 되게 바빠요. 근데 3일, 4일 되면은 또 새로운 다른 분들이 또 오세요. 네, 해초 손님이라고. 그래서 무용지물이 됩니다. 예, 그게 익숙해지고 환경에 적응이 되면은 일주일 넘게도 샤워를 안 해도 사람이 사는구나. 네, 좋은 그런 얻어 가고요. 샤워 온순을 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신 와이파이. 되게 중요한 비즈니스 업무 때문에 한국에 급하게 전화할 일이 있어요. 사실 보니까 다들 사진 예, 자랑하시려고, 네, 나 여기 왔다 인증하시려고, 예, 그러려고 제일 많이들 하세요. 근데 통신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우리 히말라야 갔잖아요. 예, 통신은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마을마다, 롯지마다 와이파이라는 게 있어요. 예, 와이파이를 일정의 비용을 지불하면은 연결이 돼서 카톡 정도의 이제 와이파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 오늘은, 아들, 나 오늘 여기 왔어. 오늘은 여기 갔어. 이거 봤어. 이렇게 전송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로밍을 따로 하시거나 그러지 않아도 그 문명의 발달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고산증, 고소 증세, 고산약. 네, 제 아까도 있었죠. 제일 많이 얘기하죠. 비아그라가 좋다던데, 예, 좋은 거 다 알죠. 예, 어디 좋은지 다 알죠. 예, 근데 고산약에는 맞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분은 그래요. 어느 분은 아스피린을 먹으니까 씻은 듯이 나았다. 아스피린이 최고다. 어느 분은
타이레놀 먹으니까 시슨듯이 나았다. 타이레놀이 최고다. 누구는 또 비아그라 먹으니 좋았다. 그 다음에 우리 그렇게 약이 다 사람마다 효능이 달라요. 근데 다 좋대요. 근데 반면에 이거 먹으니까 안 좋다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예, 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가서 뭐 무슨 약 챙겨라. 내가 그거 먹으니까 좋더라. 그게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약을 팝니다.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없어요. 고산병에 대한 증명이 될 수 있는 약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도움이 된다. 근데 도움이 이런 상황에서 이럴 때 먹으면 도움이 된다라는 거지 그거에 대한 명확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사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비아그라, 네, 복용법 의사와 상의를 해보세요. 그러면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죠. 나 5,000m 갔는데 비아그라가 좋대서 비아그라를 지어주면 안 되냐? 사실 의사도 잘 몰라요. 져달라고 하니까 지어주는 거예요. 예. 자, 첫 번째, 제일 많이 하는 거 체력, 나고, 중도 하상. 네, 제일 많이 걱정들 하세요. 아, 나 정말 가고 싶은데 민폐될까봐. 내가 이 대열에서 이탈이 되거나 뒤처지면은 이탈이 될까봐, 민폐가 될까봐 이거 제일 많이 걱정하세요. 하지만 가보시는 분들은 아세요. 걱정을 갖고 갔지만 내가 진짜 그룹이 찢어졌어요. 근데 우리 해초에서는 그런 시스템까지 다 마련을 해놨습니다. 절대 그 한 분이 늦게 와서 1시간이 늦어지고 2시간이 늦어지고 안 온다고 해서 밥을 안 먹고 기다리지 않아요. 예, 다 먹어요. 예, 다 먹고 그분 밥까지 따로 또 준비를 해놔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일절 하지 않으셔도 충분해요. 가볍게 준비를 해 주셔도 돼요. 그게 패키지의 매력이잖아요. 예, 그 해초의 매력인 거고 내가 못 가면 나를 끌어주고 밀어줄 사람이 내 앞뒤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뢰와 믿음을 가지시고 어느 상품들이든 선택을 해 주시면 되세요. 그런 걱정은 네, 그 가기 전부터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5가지를 해봤고요. 네. 이거 외에 또 가장 많이 질문하는 거 아까도 소개를 드렸지만 언제 가는 게 가장 좋아? 네. 언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식당에 가시면은 이 집 뭐가 제일 맛있어요? 하는 질문이랑 똑같아요. 사실 가는 거 다 좋아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좋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에베레스트 쪽을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가봤어요. 물론 여름은 그때 못 가는 이유가 있죠. 네, 빼고 다 가봤는데 봄은 봄대로 매력 있고 가을은 가을대로 단풍이 들고 청명하고 겨울은 겨울대로 아주 춥고 만년설이 제대로 볼 수 있는 풍광이 있고 그래서 다 좋아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는 이유 성수기 제일 많이 가잖아요. 많이 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만큼 날씨가 제일 안정적이다. 예, 그래서 가을을 제일 많이 선호하시고 봄도 많이 선호하시고 정말 매니아들은 겨울밖에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 겨울에도 많이 가시고 합니다. 그래서 봄, 가을, 겨울 제일 많이 가십니다. 자, 이렇게 짧게 약 15분에서 20분간 제가 준비한 거를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자, 이 히말라야라는 곳은 더 이상 산악인들만 가는 전유물이 아니에요. 네, 아주 멀게만 느껴지시고 크게만 느껴지시는 이 히말라야가 이제 쉽게 주변에서 갔다 오신 분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산이 그렇게 크고 멀지 않다. 다만 그게 저희 해초 여행과 함께 하시게 되면은 그게 더 빛나는 여행이 될 거라고 자부하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